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선 공약인 1인 1표제가 좌초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면전에서 쓴소리를 듣기도 했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정 대표는 당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제적중앙위원회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셨기에 의결안건 제2호 당헌 개정의 건 2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당원 주권 정당의 1인 1표의 꿈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네,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 개정안 부결이 됐습니다. 또 최고위원으로서 당 지도부에 계시니까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추진했던 것이 어쨌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당원들께 송구스럽다. 또 당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조금 당원들께는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표시는 했고 그 과정에서 당 원리당원과 대의원 1인 1표제에 대한 자체 방향성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주요 의사결정 구도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인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 조금 더 수기와 숙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제기됐고 이제 그 수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정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부족했던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 이 당원 개정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재추진은 하려는 움직임인데 이런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룰 변경은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1인 1표제로 하는 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내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반발의 입장을 보였고 핵심 공약이 부결된 만큼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번에 1인 1표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명청 갈등에 있어서 이번에는 명이 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민주당에서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여론조사 때도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보통 당원들의 의견을 물을 때 6개월 정도 당비를 납부했던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를 하고 이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당비를 납부한 분들이 11월 여론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새로 들어온 신입 당원들에게 물어봤던 것 아니냐. 이게 결국엔 80%가 넘게 찬성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하신 분, 그러니까 여기에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분이 16%에 불과하다. 이게 대표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중앙위로 올라왔는데 중앙위 같은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고관여층들이 계신 분입니다. 한 6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0명이 넘게 아예 투표 자체에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과반이 되지 않아서 부결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중앙위를 일주일을 미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결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본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연임을 도전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당대회 자체도 조금은 지금으로선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당시 후보에게 대의원에 있어서는 크게 졌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자세가 먼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명청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그럼 1인 1표제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1인 1표제를 추진했고 박찬대 의원님도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라는 궁극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당원 주권 시대에 1인 1표제라는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게 추진이 될 때 그럼 대의원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또는 전략 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책이 나왔느냐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던 것이지 뭐 명청 간에는 이것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라고 진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설득이 좀 부족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이제 반대가 아니라 더 숙고해라라고 대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어제 있었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지 또 8일에는 이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개혁의 대상 당사자가 당연히 반발하는 것은 예상이 된 수순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지금 12.3 내란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법부로부터 처벌받은 사람은 0건이죠.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많이 불신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사법부가 노출을 해왔고요. 사법개혁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은 여전히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한 입장인데 예. 다만 이제 전략 전술 측면에서 법원장 회의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기에 조금 망설였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때 내란범 피고인들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이 이거를 헌재에다가 위헌 제청을 해버리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형사재판이 중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피고인들이 석방이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다 헌재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주저주저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법원 입에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제청을 해주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의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위헌 소지를 줄여서 그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당도 내부적으로 지금 법률 검토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신중하게 조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일단은 뭐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있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론화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지 이러한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위헌 소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이게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바꿨습니다. 추천위의 구성도 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추천위를 구성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는 법관에 대한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거든요. 이걸 형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재판부에서는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 공정의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위헌적인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입법부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라는 것은 대법원위의 뭐 사심지, 헌법재판소를 더 위에 놔서 재판 소원을 하게 한다라든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위원회 형태로 하면서 인사와 예산에 대해서도 입맛에 맞게 주무르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사법부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이건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12.3 비상기업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법개혁 추진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약탈 파괴로 규정을 하면서 가파른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양당의 당대표 발언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치 특검을 앞세운 내란머리 광풍으로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10일에 임시 국회를 열어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어떤 공론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현재 공론의 과정 중인데 예. 아까 위헌 소지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박을 조금 드리면 네. 일단은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법률로 정한다는 말은 국회에서 정한다는 말이고요. 국회에서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서 정하더라도 그것이 사법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이 형해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반박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마치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법관을 마음대로 재판부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법원장 임명권이 그대로 남아 있고 대법원장에게 2배수를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위원회가 법원 3명, 헌재 3명, 법관 3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원하는 판사를 이렇게 꽂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추천위원회라는 단계가 있고 대법원장 임명권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우려는 없다 주장되는 것처럼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공론화에 앞서서 아마도 지금 곧바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국으로 들어가서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법안이 사법개혁 법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민생에 필요한 중요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가 정말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를 방지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 국회법과 사법개혁안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지금 법안을 정해서 저희도 대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말씀하신 이 필리버스터 중지법,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앉지 않으면 필리버스터 중지하는 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내용이 예전에 그런 어떻습니까? 사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측에서 무제한 토론을 신청을 해놓고 네. 본회의장에서 다 나가버려가지고 또는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님이 사회를 안 봐버리고 그러니까 정작 남아있는 민주당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야 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입법을 막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장치로 필리버스터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네. 비판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필리버스터로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좀 막아보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필리버스터를 중지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소수 야당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입틀막을 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야당이든 법원이든 검찰이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국정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책임감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회의석상에서 비상계엄 사과가 먼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의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런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이었는데 PK 3선이자 한때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이 저 옆자리에 장동혁 대표가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당내 주도부의 어떤 분위기도 궁금하고 또 당장 내일 모레 있을 이 의원총회에서도 성토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12월 3일 전후로 해서 장동혁 대표의 어떠한 사과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보도라든지 내부의 기류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전부의 같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과 메시지가 나갔고 장동혁 대표도 역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 어게인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의 전향적인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친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상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은 모두가 친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수단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들을 얻고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표로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전향적인 태도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알아주실지도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 대표가 아직도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인사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서 좀 더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 이전에 사과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더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절차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대 당입니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기류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까 변호사님이 진정성에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좀 공감이 가는 게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선거에서 도저히 윤 어게인과 절연하지 않고는 민심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사실은 침몰하는 배에서 한 명, 두 명 뛰어내리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원조 찐윤이라고 불렸던 중진급 의원에서 탈윤의 기류가 형성되는 사실 공개적인 메시지는 이제 드물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제 선거가 많이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이게 작년 12월 3일 때 이후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논의를 하셨으면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느꼈겠지만 선거가 다가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계엄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지금은 마지못해 사과도 하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지도부랑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구나라고 해서 진정성도 의심하고 눈살을 찌푸리시는 국민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탈윤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봉합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방선거까지는 계속해서 좀 분화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선거를 목적으로 당내 기류를 바뀐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만 장동혁 대표도 결국 변화를 주어야 할 텐데 그 시점을 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12월 3일 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도 저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희가 변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은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프레이밍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스스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로서 저는 전향적인 입장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장동혁 개인 이 정치인에 있어서도 그 다음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당에서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작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그 정부 여당 얘기를 좀 해보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인사청탁 메시지 논란으로 사퇴한 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전 비서관을 감싸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키웠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문진석 수석께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87년 민주화 이래 김현지 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김현지, 도대체 넌 누구냐?
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퇴했습니다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도를 함께 맞겠다, 형 누나는 민주당 풍토다 이런 옹호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입장은 그 형 누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청탁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대화 당사자가 모두 다 인정을 했던 것이 분명하고 네.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에서 모두 이제 엄중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김남국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대통령실에게 부담을 최대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진으로 사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은 이제 무마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감찰관이 야권에서 임명을 요구한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을 잡았을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을 취임 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공수처를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특별감찰관을 좀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전혀 임명이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이 흘러왔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추천을 해주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측근 비리나 인사청탁 의혹은 조금 더 무마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필리버스터가 막 며칠씩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여야가 괜찮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합의해서 대통령실에 추천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야권은 뭐 특별감찰관 말씀하신 대로 임명을 요구하고 있고 또 뭐 국정감사, 청문회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부들이 안 했던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재명 대통령 내외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또 김혜경 여사 역시 법화유용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또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반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감찰관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인사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제1부속실장인 김현지 실장이 이 인사청탁의 대상자로서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협회라는 것이 실상은 또 대통령실에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 바로 이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어디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특별감찰관 정도로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상 인사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국민들께 이런 우려를 들어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메시지가 대통령실에서 진정성 있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김남국 전 의원이 뭐 나갔다고 해서 이것은 꼬리 자르기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팀의 어떤 점검이 필요하고 또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 어떻게 좀 정리해 네, 사실 보실까요? 재발 방책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한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런 문자 메시지와 같은 청탁이 이루어져서 결과까지 나아갔느냐 하고 하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어떤 의혹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는 있지만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 추천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는 또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실 실제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 건은 뭐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면 사실관계는 나오니까, 또 심지어는 고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발을 하면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고, 실제로 정말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발견이 된다면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